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득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합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들을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안 잡히면 가족, 친족,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 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립니다.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관 등 국내 정보 개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혁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트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연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제가 짧게 편집하라고 그랬는데 자를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르고 잘랐는데 저렇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고맙습니다. 중간에 약간 버벅거렸는데. 저기서 주거권 보장 통한 주거혁신,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혁신 이야기 짧게 하긴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들으려고 편집했거든요. 요 두 대목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윤 정권 끝나고 난 뒤에 뭘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란 좀 어려운 말 씁니다. 8개의 사회권을 얘기하는데 저 특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거 문제, 돌봄 문제인데 주거 문제 같은 경우가 제일 첫 번째라고 보는 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40%가 월세 전세에 살고 있는데 매년 월세 전세 올릴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근데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장기 임대주택 50년짜리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세 월세 걱정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공공 임대주택이 있지만 대부분 한 18평 이하로 지어져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그러면 낡고 뭔가 좀 후지고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30평 이상으로 또 기간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산다는 것이 낙인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는 것이고요. 돌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다 집안별로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간병비 부담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갈등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족 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 갈등이 벌어져요. 누가 모시느냐, 돈을 어떻게 부담하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에는 간병이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제가 부모님 두 번을 모셔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주거 문제하고 돌봄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자. 우리 과거에 무상급식을 가지고 한번 해결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저희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대표님 모시고 정책 이야기 해도 재밌는데 근데 이제 하도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이런 얘기 거의 처음 해보는데 방송에서는 정말 정책 얘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검찰 다녀오셨잖아요. 그게 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참고인 조사 받았고요. 그래서 가서 조사 받고 저는 저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이 서모 씨가 이상직 의원이 만들었던 계열사에 들어간 것과 서로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회가 월급 받아서 딸에게 용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뇌물이다 이거 아니에요? 전 당시 때 그 자체를 실제 모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되고 난 뒤는 알았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제가 알지 못했고 특히 이제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정되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하는 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서모 씨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조국 수석 우리 사회 좀 봐주게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저도 문 대통령을 조금 압니다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저한테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임종석 실장한테 그런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또 청와대 어느 직원에게 죽었다 깨나도 못할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그런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죽고 말지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대가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문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우리 사회 좀 챙겨줘라라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조국과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거든요. 조민 장학금 받아서 아빠 용돈 주지 않아도 돼. 조국 뇌물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녀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뇌물죄 기소된 게 유일한 분 아닙니까? 지금 알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상 공직자, 기자, 그다음에 정치인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 그 법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식이 장학금 받았다고 부모가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 처벌되는 얘가 처음인 것처럼
사위가 월급 받은 걸 뇌물로 수사하는 거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죠. 제가 그거 상세한 내용은 당시 몰라고 그 뒤로 근래 이제 좀 이거 여기저기 이제 윤건영 의원 등한테 전화해서 예.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 그 김어준 총수하고 얘기하면서 살짝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그 여러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서모 씨가 무슨 항공업계 관계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뭔지 좀 알아봤는데 그 회사가 항공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태국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태국 정부에게 AOC 그게 이제 운항 증명이라고 합니다. 예. 운항 증명을 받아내는 업무를 그 조그만 회사가 했고 회사도 네, 작다면서요. 아주 작고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8명 중에 4명이 한국인이었답니다. 그 8명 중에 4명, 그 4명 중에 1명이 이제 문 대통령 사위였고 그분이 보니까 증권회사에 예. 또 근무했고 게임에서도 근무했던데 이미. 예. 증권회사 공처로 해가지고 증권회사 본사에서 오랫동안 뭐 경영 관리했고 그 뒤로는 뭐 게임회사 근무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좀 쉬다가 이제 이상직 씨가 운영하는 그 태국 지사에서 태국 정부 대상으로 항공운항 증명을 그 받아내는 그런 업무를 했고 실제 그 팀의 역할 덕으로 태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대요. 성공을 한 겁니다. 돈값을 한 거고 월급값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는데 업무 성격으로 보면 하던 일이 연장선이었고 그렇죠. 본인이 실적을 냈다. 네. 언론에서 마치 태국에 휴가 보내가지고 돈만 주고 그 다음에 이 태국에서 그 부인하고 즉 문 대통령 딸하고 놀다가 태국 휴가지니까 거기서 공짜로 돈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태국 정부로부터 AOC 항공운항 증명을 받는 업무를 맡았고 실제 그 업무를 해서 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것이고 문 대통령 집안 전체가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일들을 거의 조국 대표님도 거의 겪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 김정수 여사 5천만 원 돈 세탁 이거 본인이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이 보냈는데 제가 청와대 근무하다가 집에서 빨리 돈 보내달라 그래서 급하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은행 ATM에 가서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을 보낸 걸 가지고 제가 한 5천만 원 보낸 것 같습니다. 액수도 비슷해요. 가족에게. 예, 가족에게. 5천만 원 보냈다는 것이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제가 제 돈을 제 가족에게 5천만 원 ATM으로 보냈는데 그게 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납니까? 그게 물론 당연히 기소도 안 되죠. 범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김정주 여사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을 돈 세탁. 보냈다. 돈 세탁이란 거예요. 네. 근데 첫째는 본인 이름을 적어서 보내게 했지 않습니까? 본인 이름을 적는 돈 세탁이 어디 있어요? 또 그 시기에 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정권 교체되고 난 뒤에 양산 문 대통령 그 사저 앞에 꽹가리 치고 욕설하고 하는 그 극우 데모대들이 막 버글버글 했어요. 심지어 김정숙 여사가 나오면 근접을 가까이 가가지고 욕설 퍼붓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 밖에 못 나왔죠. 그래서 아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 돈 송금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 대신 내가 보낸 게 확인돼야 되니까 내 이름 넣어달라 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 딸에게 보내고 저는 제 돈을 제 가족에게 보낸 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의혹을 품도록 살짝 만들어서 돈 그렇죠. 세탁인 것처럼 사실 일부와 사람들이 상상하기 좋도록 이걸 꼬아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뿌려대는 거죠. 그걸 똑같이 당하셨고 저는 그 딸 문다혜 씨 별장 이거는 별장이 아니라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는 장소인데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 혹은 노무현 대통령 요트 있잖아요. 요트. 너무 비슷하죠. 요트하고도 똑같아요. 노 대통령 요트는 정말 꼬마 요트거든요. 한 사람 누우면 딱 되면 나룻배예요. 나룻배가. 그 취미생활 하시려고 그런 요트 부산 그 수영만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호합한 요트처럼 만든 것처럼 조설버 그랬죠. 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낡은 시설이고 저도 그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가본 적 있냐? 가본 사람 얘기가 자기는 호텔에 자고 싶더라 이러더라고요. 호텔에 자고 싶다. 지금은 개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문다혜 씨가 이제 그 이혼 후에 독립 생계를 하려고
인수인계 돈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돈도 대출받고 빌리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문 대통령이 아는 분으로부터 그걸 인수해가지고 개조해서 아마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고 실제 사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숙박업 등록을 하고 사람을 받아요. 네, 뭐 외국인들도 자고 우리나라 사람도 와고 자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니 영업 안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거기. 그 책임져 줄 건가? 글쎄 말입니다.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이제 막 언론에서 갈 건데 좀 편히 쉬러온 분들이 그 숙박업소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이게 조국 대표가 똑같이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똑같은 공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똑같이 겪었던 일이고 똑같은 공식을 지금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언 하나 하셨잖아요. 예. 공판 전, 기소 전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검찰 시각으로 재구성된 기사가 나올 것이고 선정적으로 보도될 것이다. 네네. 추석 연휴 전에 일부러 잡았다. 이 증인 신문을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예, 제가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부러 일요일 날 저 글을 썼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할 거다. 어제 봤더니 그 불려간 전 청와대 행정관 예. 그 사람이 이제 친인척 관리 담당인데 당연히 은밀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당신하고 그 어떤 사람하고 얼마만큼 몇 번 통화를 했다. 또 은밀하게 만났다. 뭐 태국을 왔다 갔다. 이 사람 업무가 친인척 관리예요. 그걸 하라고 보직이 주어진 따라서 건데. 태국에 살짝 갔다 와야 돼요. 이런 일을 한 것을 계속 풀었어요. 그 점에서 언론에서 그 뒤로 몇 개가 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거 달라졌다 싶은 게 뭐냐 하면 통상 경우는 검찰이 자기가 가져온 그 PPT를 다 하게 합니다. 법원에서, 그 재판정에서. 근데 그 증인신문을 간 행정관이 저는 이거 문제 답할 수 없다고 제가 업무상 답할 수 없는 업무라고 얘기를 했더니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재판장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는 해서 가져온 거 한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하고 난 뒤에 방어권 차원에서 네.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명확하지 않냐 의사가 예, 그걸 이제 중단을 시켰고 그만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검찰이 가져온 그 공개하고 싶었던 게 뒤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공개가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것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언론에 나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될 줄 아셨고, 그러니까 네네. 제 말은 네. 이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는 제도 일반인이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매우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판 시작되면 증인 불러서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그거 하기 전에 네네. 검찰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자료를 피고인 측은 전혀 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추석 전에 시작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런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했고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재판장께서 이거는 피고인 방어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나중에 기소를 하면 그때 합시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현명하신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단 그리고 그 신모 행정관의 판단이 결합되어서 검사들 뜻대로 안 된 거네요. 검사들의 의도가 반 정도만 관철된 거죠. 반 정도만. 네. 왜냐하면은 뭐 70번 거부했다느니 진술 거부를 네, 네. 질문을 70분 하니까 70번 거부하는 거지 하나의 질문을 70번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70번 거부. 예, 예. 뭔가 나쁜 일 한 것처럼 그렇죠. 숨기는 것처럼 숨기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뒤에 사실 더 있었을 텐데 네, 네. 그걸 못한 것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공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장께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전 잘 일정하게 잘 마무리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애가 타겠네요 지금 검찰이. 아니 예고도 하셔서 이거 수위 조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재판정에서 판사 이런 판단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70번 물었는데 답을 안 했다. 별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그 정도만 나오고 말아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추석 전에 밥상 위에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아마 그 뒤에 PPT에는 문재인 대통령 또 그 딸 관련 또 영부인 관련 오만 걸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별장, 예, 예. 별장 사실이 아닌데 사진 띄우겠죠. 별장 같은 프레임이라든가 또는 뭐 돈 세탁 의혹 아닌데 예, 예. 그렇게 한다든가 그 뇌물 아닌데
뇌물 얘기한다든가 예, 예. 그런 얘기 쭉 뒤에 나오면 그거 받아 쓰는 거 아닙니까? 관련 뭐 이제 압수수색해서 나왔던 뭐 예. 계좌 이체 증명서 막 띄울 거거든요. 사진 띄우고 하면 그것이 편집되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막 나오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차단돼 버린 거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부인 딸 다 기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은 할 수 있는 최대까지 밀어붙일 것인데요. 진짜 시민들과 또 언론과 야당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물론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소환하거나 기소해서 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을 기소를 못한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영부인까지 해볼까? 세 번째, 영부인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딸까지 해볼까? 이런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그 시민들의 지금 반응을 대응 보아가면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또 앞으로 법정에 이제 기소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 불러서 압박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자신들이 최대 기소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결정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까지 네네.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네네. 저인망으로 괴롭혔고 대표님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추석 끝나면 일단 그 다혜 씨부터 소환할 거라고 봅니다. 공개 소환해서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 뒤로 이제 차례차례 확장시키려고 할 건데 이게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뒤에 대응에 달렸죠. 근데 그런 식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이 뇌물죄란 것, 그 사위 그 월급이 뇌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이 떠올랐습니다. 좀 엉뚱할 수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안 갖다 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사줬을 것입니다. 그 논리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예요 지금은. 디올백을 김건희 씨가 안 받았으면 윤 대통령이 사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사주는 바람에 윤 대통령은 디올백 안 사줘도 돼서 이익이 되었다. 따라서 뇌물 이렇게 가야죠. 지금 조국 대표는 그걸로 기소까지 됐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걸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면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안 사준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므로 뇌물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죠? 서울대학교 형법 학자 논문 인용지수 1위 했던 교수 출신의 정치인의 지적입니다. 이게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디올백을 안 사주는 이익을 윤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벌 안 됐다면 문 대통령의 사이가 월급 받은 것 덕분에 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안 주는 이익을 받았던 것도 처벌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상식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하나요. 근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예. 갑자기 이 대표 연설 할 때 예. 그 기사가 갑자기 훅 쏟아진 게 뭐냐면 조국, 한동훈 외모 평가 낄낄낄. 저 조선일보 같은데요. 전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시점에 있어서 보면 잠깐만 그 전에 예. 조국 대표가 그 발언한 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 직접 봤는데 180 맞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언론에서 계속 띄웠잖아요.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조국 대표는 외모에 대해서 긴 말 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아니 제가 그날 저게 전부란 말이죠. 저게. 아니, 금요일 날 다스베이다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키가 크다 키가 작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얘기도 했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분의 키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전 정치인 모두 아무도 키를 거론하지 않는데 이거는 언론이 예. 친한 언론이 시작한 거예요. 180이라느니 외모가 끝내준다느니 예. 모델 같다느니 자기들은 외모 이야기 한참 해놓고 180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또 직접 한 게 아니고 얄습디다. 아니 얄습다는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껍습니까? 두텁습니까? 저는 그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얇더라. 그리고 그 공장장이 180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입니까? 근데 조국 대표 이 국회 연설 시간에 맞춰서 냈더라고 기사를. 그게 저는 더 참 묘하더라고요. 그냥 일부러 그때 시간 맞춘 거죠. 다스베이다는 금요일에 공개했는데 예. 딱 그 월요일 날 제가 국회 연설을 하자마자 바로 이걸 풀더라고요. 예. 참 그것도 참 기막히다. 일부러 뭐, 맞춘 것 같고. 정말 예. 신경 안 씁니다. 외모 논평 안 했어요. 제가 킴으로 봤고요. 외모 논평은 이 보수지들이 오랫동안 했죠. 한동훈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외모 칭찬을 했죠. 그 외모 칭찬. 그 사람들이. 그것도 논평이죠. 예, 띄운 거 논평이죠.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 객관적인 수치 180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얄습디다. 그 한 번 더 봅시다 그거.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시.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뭐 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까 얼마나 품이 있어. 얇더만요. 이게 전부라고요. 자, 10월 16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초단체장 보궐이 있는데 전남에 영광하고 곡성 군수 두 자리가 나왔어요. 예. 지금 월세방 구했다고 하시던데 거기. 예, 영광 곡성 각각 한 군데를 구했고요. 예. 오늘도 이 방송 마치면 바로 제가 영광 법성포에 가서 굴비시장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복장이 지금 약간 캐주얼한 복장인데. 이 보궐선거가 조국혁신당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을 치렀지만 또 12석 의석을 얻었지만 풀뿌리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의원도 당연히 없고 지역위원회도 없는데 전원 비례죠. 그래. 예, 전원 비례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더 잘하려면 기반되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이건 또 지역의 단체장이든 필요한데 이번에 영광곡성 외에 강화와 부산 금정구도 이제 시작하는데 강화는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부산 금정구는 8번 중에 7번이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 단일화합시다. 그래서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이번에 탈환을 옵시다. 민주당에서 이미 후보를 냈죠. 후보를 내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영광곡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되건 조국혁신당이 되건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을 하자는 거고. 해봅시다.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맞죠.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호남의 조직세가 압도적으로 저희보다 우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저희 지역위원회 다 있고 국회의원 다 계시고 거기에 뭐 지방의원들, 시도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 0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도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서 역할이 아주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선봉에 투쟁하셨고 역할이 큰데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행정부와 지방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이니까. 그리고 특히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 공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안철수
의원이 등장할 때도 그 예. 논리였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과의 긴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충돌도 발생하고 호남 지역 안에서는. 호남 지역 안에서. 근데 이건 필요한 긴장과 갈등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지 지난번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들어서서 전국의 선거판이 활성화된 것처럼 이번 호남의 정치판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요. 호남에서는. 왜냐하면 그렇죠. 뭐 당연히 민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민주당도 좀 안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에서도 후보 선정에 있어서 매우 지금 긴장을 해서 찾고 그래서 있고. 지금 거기 방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방을 구했습니다. 예, 방을 구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거의 거기서 살 거고요.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즉 호남 지역의 그 개발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 또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시라. 지금까지는 민주당만 선택해 왔는데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서 저는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더 열심히 적어도 같은 수준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 월스방 구해서 내려갈 수 없죠. 아, 그러시진 않겠죠. 이게 뭐 대선입니까? 저희는 대선에서는 대선에서 철저하게 협력해서 정권 교체해야 되고 지방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0인데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라. 저희도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중앙만이 아니라 호남 정치 혁신에도 저희의 실력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읍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분명한 월세방 구했다. 이번 선거 10월 16일 선거에 저희가 지더라도 저희는 호남 정치 혁신, 지역균형 발전의 혁신을 위해서는 또 도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민당 얘기는 잠시 후에 정청래 예. 법사위원장 나오니까 그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실은 아주 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